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강의 제목은 한국 문학에 나타난 4.19를 어떻게 그렸느냐 그겁니다. 아시다시피 올해 4월 혁명이 회갑을 맞았습니다. 60년이죠. 그 회갑을 맞는 동안에 한국 문학이 얼마나 이 혁명을 우리 국민들에게 잘 알 수 있게끔 대중성도 있고 감동도 주게끔 공감대를 넓히게 그려왔느냐 그걸 살펴보는 건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미리 발제문을 저 홈페이지에서, 저 홈페이지는 그냥 아무 인터넷이나 들어가서 저 이름 치면 나옵니다. 문학광장에서 한글을 쳐가지고 한국 문학에서 평론 쳐서 평론 기타 이 항목을 쳐서 80번 이걸 복사해서 들으시면서 여기에 참고할 페이지가 다 나오니까 그때마다 참고해도 되고, 꼭 강의 들을 때는 강의 자료 없어도 돼요. 지장 없이 그냥 제가 쉽게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1960년 3월 17일자 3.15 부정선거 개표 결과, 그러니까 부정선거를 3월 15일에 하고 이틀 지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식으로 이승만, 이기붕 당선됐다고 발표한 그 당시의 동아일보. 그때 동아일보는 지금하고 달라서 대단히 좋았습니다. 제일 좋은 신문이었어요. 그때는 제일 이승만 정권을 비판을 많이 하고, 기자들이 지방 출장 가면은 여관에서 겁이 나가지고 여관집에서 방도 못 얻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동아일보가 끝발 나가던 시대입니다. 제발 지금 동아일보가 그런 시대로 돌아오길 바라는데 내가 보기에는 한참 동안 안 돌아올 것 같아요.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모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그냥 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제발 구독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때는 좋았습니다. 이때로 다시 돌아가든가 아니면은 폐간을 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 함성, 이게 이제 우리나라 근대사에서 단군 이래 가장 많이 국민들이 모였던 때는 3.1 운동입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온 방방곡곡이 다 나온 데고, 그 다음은 4.19예요. 아직까지 그 뒤에 어떤 혁명이 많았지만은 이때 4.19 때만큼 전 국민이 호응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이래서 이걸 이제 지금도 보면 참 그립죠. 이 그리운 사진을 여러분 60년 전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젊으신 분들은 회갑 맞으려면 아직 멀었을 텐데 60년 동안에 60년 전에 있었던 일, 지금의 서울과는 거리가 다른 그 이승만 하야 전일입니다. 그 대학 교수단들이 데모한 겁니다. 각 대학 교수한테 학생의 피해 보답하라. 근데 저것도 사실 구호가 잘못됐죠. 학생만 피 흘린 게 아니고 일반인도 피를 흘리고 국민들이 다 시위했는데 국민의 외침에 보답하라든가 해야 되는데, 교수들이니까 자기 제자만 소중한 줄 알고 지금 보면 고색향연하지만 그때로서는 대단히 그래도 감동적인 구호였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승만이 물러가게 되는데, 한국 근현대사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대충 그리면서 이 강의를 드리면 훨씬 더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자, 1945년 8.15 이전은 이제 식민 통치 시기죠. 해방되자마자, 사실 해방이란 말 저는 잘 안 씁니다. 8.15가 되자마자 미 군정 시기가 됩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 단독정부 수립까지가 8.15죠. 이때부터 이제 이승만 독재 시기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 12년 동안 60년 4.19 혁명까지가 이승만 독재 시기. 그 다음에 이제 민주화 시기가 불과 1년도 잘 안 돼요. 7월에 총선했으니까, 그 이듬해 5.16이니까 뭐 한 10달가량. 이게 이제 민주화 시기입니다. 이게 보면은 민주화 시기라는 게 파란 글씨입니다. 요 때하고 박정희 죽고 난 뒤 잠깐 동안 과도기를 겪어서 요때 전두환이 이제 할 때까지 잠깐 있다가, 그 다음에는 노태우 다음에 김영삼 끝난 뒤에 DJ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시기가 민주화 시기예요. 그 다음에 이명박을 저는
기업인 독재 시기라고 이렇게 이름 붙여요. 역사학자들은 아직 그냥 이명박 하는데 저는 볼 때는 기업인 독재 시기. 돈이 된다면 어떤 부정부패도 하는. 이거 유신 독재 부활 독재 시기. 이 박근혜죠. 그리고 촛불혁명 일으킨 뒤에 지금은 문재인 정권. 이게 이제 겁니다. 이래서 이 뒤에는 이제 불확실 시대. 아직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 민주화가 그대로 정착이 될지 아니면은 또 도로 이명박이나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서 완전히 지금까지 4.19 이후에 60년 동안 국민들이 염원했던 민주주의가 또 도람이 탑을 떼가지고 이승만 시대로 돌아갈지는 불확실하다고 저는 항상 우리 시대는 불확실 시대다. 국민들이 정신 안 차리면 4.19 60주년을 맞아서도 아직도 정신 안 차리고 광화문 태극부대가 날뛰면은 또 그래 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뜻에서 저는 지금이 불확실 시대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랬는데 우리에게 광복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광복의 의미를 확실히 알아야만이 4월 혁명의 의미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일본 학자가 말하기를 일본을 포츠담 서는 수락이 히로시마 원폭 투어일, 히로시마 이제 처음 한 거죠. 이때 이 바로 투하하고 바로 소련이 참전했는데 이게 아니었다면, 원폭이 아니었다면은 소련이 참전을 늦출 수도 있어요. 만약에 소련이 참전을 늦췄다 하면은 오히려 우리는 38선이 없을 수도 있다. 또 더 당겨버렸다. 그래도 38선이 없었을 수도 있다. 딱 이 맞춘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떨어지고 3일 뒤에 이제 바로 또 떨어졌잖아요. 나가사키에. 그때 의전회의, 일본 의전회의에서 항복 아닌 초토결전 강경론이 승리했다면은 소련은 남사하린과 북해도 5호까지 진출했다. 그랬으면은 소련군이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일본이 분단됐다. 이게 일본 학자가 말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걸 강마길 선생이 이 이론을 받아가지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렇다. 지금 우리는 보통 이제 38선은 미국이 했다. 뭐 물론 미국이 했죠. 그러나 이제 저런 원인이 일본 학자들, 일본이 다 계산된 게 아니냐. 쉽게 말하면 미국과 일본은 합작품이다. 38선이. 분명히 소련과 중국의 합작품은 아니에요. 소련과 중국은 그동안에 이런 거 할 만한 여유가 없었고 미국과 일본은 충분히 어떤 국력과 두뇌를 가지고 이런 음모를 할. 어떻게 하면은 왜냐하면은 미국은 그 당시 2차 대전을 하면서도 전쟁이 끝난 뒤를 생각합니다. 일본이 항복하면은 일본은 바로 우리 편이고 그때부터는 소련을 경계해야 된다. 그럼 소련을 경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먼저 걱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까지 한 번도 편이었던 적이 없어요. 계속 미국 편이에요. 미국이 일본 편입니다. 일본이 유리하도록. 그렇죠? 그건 이미 19세기부터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이 다 일본 편입니다. 일본 편 들어서 소련과 그 다음에 중국은 그 당시 아직까지 그 불안한 상태, 내전 상태에 있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은 49년에 성립됐으니까. 근데 그 이전부터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모택동 정권이 들어서기 이전부터도 이미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데올로기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건 유럽하고 똑같습니다. 유럽도 항상 중국과 러시아를 경계해 왔어요. 사회주의 되기 이전부터 경계해 왔습니다. 그걸 머릿속에 둬야만이 우리나라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마침 또 일본인 교수가 이래 주장해 주니까 우리로서는 대단히 고마운 일이죠. 이래서 한반도를 식민지와 일본은 태평양 전쟁의 패배로 연합국이 항복하면서 한반도가 분할될 결정적 요인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제 강마길 선생이 이 책에서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자,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분단의 원인이 바로 일본과 미국에 있었다. 이런 건데 이제 대개 보면 어제 신문에 보니 그런 게 좀 났던데
어제 신문에 보면은 미국은 8.15를 기념한 것이 아니고 9월 2일, 그제 신문이죠. 9월 2일, 그제 신문에. 왜냐하면 9월 2일이 그 미주리 항에서 미국이 일본으로부터 정식 항복 문서를 받은 날이거든. 그럼 사실 지구에서 보면요, 8월 15일 경축하는 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복을 해도 우리는 그때 8월 15일에 만세 불렀다는 건 거짓말이라는 게 지금 다 밝혀졌잖아요. 만세도 못 불렀어요. 왜? 난 12시에 방송을 했는데 천황이 그 이제 일본 방송을 여기 이제 그 당시로서는 경성방송국 중계를 하거든. 일부러 잡음 나게끔 해가지고 웬만한 일본어 아는 사람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왜? 고어체로 써가지고. 고어체로 그 천황의 항복 문서가, 항복이라는 단어는 그게 하나도 없어요. 뭐 지문 어떻게 해가지고 그 연합국 포츠담 조건을 수락하기로 했다. 뭐 이래 말하면 포츠담 선언이 뭔지 국민들 우리나라 어떻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때 보면 8월 15일 저녁에 경성방송국에서 조선인 직원들이 그 천황의 방송을 해설합니다. 그게 뭐라는 걸 해설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일본 사설부터 풀어서 해설해줍니다.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 일본 직원들이 안 나오고 이제 한국인들이 조선의 방송을 했단 말이죠. 하니까 바로 그 이튿날 일본 군인들이 총독부에서 일본 군인들이 돌아와서 일본 간부들 다 돌아 출근해가지고는 그대로 일본 방송 그대로 해요. 그러니까 조선인 방송 스태프들이 있었는데 항의도 못해요. 그만큼 무력했던 민족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막 방송하자마자 그냥 12시부터 나가지 거리에 만세 불렀다. 그런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만세 부르는 건 그 이튿날부터.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미주리 하면서 일본에 항복받은 거거든. 9월 2일에. 그러니까 9월 2일이 대부분이 온 세계가 다 일본 항복한 거는 9월 2일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쪽 달력과 좀 달라가지고 계산이 뭐 어떤 데는 9월 3일 한 데도 있고 이런데 그것만 다르지. 뭐 러시아도 뭐 9월 3일인가 그때 기념을 하고 이래요. 다 다르거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9월 2일을 승전 기념일로 기념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뭐 해방됐다고 해방 하나도 안 됐잖아요. 이랬는데 우리나라 방송 못한 거 나오죠. 실제로 문재안이라는 그 유명한 기자인데 이 사람이 그때 JODK 그땐 HAKL 그게 이제 그 지금 뭐 한국 방송 그 약혼데 그 당시에서는 JODK라고 불렀거든요. 경성방송을. 국제 부호가 JODK야. 거기 아나운서를 있었어요. 한국말 못한 거야. 한국말을 언제 하느냐. 한국 방송을. 9월 8일에 미군이 진주해서 9일 오후 3시 45분에 제일 회의실에서 항복문서 받아요. 우리나라 사람 하나도 없어요. 미군이 받아요. 미군이 총독부 상대 항복문서를 받는 거야. 우리가 독립됐어요. 치욕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치욕스럽게. 끼워주지도 않아. 이걸 받았어. 받고 올라가는 국기가 뭡니까? 성적이잖아요. 태극기 없어. 성적이 올라가요. 9월 그때인데도 성적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도대체 국내 인사들이 뭐 했느냐, 뭐. 어? 그 후손들을 위해서 말이지. 그때 가가지고 우리나라 국기 좀 걸어서 알라고 말이지. 같이 안 되면 성적이 밑에라도 갖다 대고 그래야지. 올라가지도 못해요, 중앙청에. 이게 8.15입니다. 수치스럽죠? 9월 8일에서야 미군 중령이 방송국에 와서 지금부터는 이 방송국 내 말 따르라. 내가 대장이다. 일본인 다 나가라. 8일에 쫓겨나요. 그때부터 우리말 방송이 시작됩니다. 어때요? 치욕스럽죠? 이래가 이제 이승만이 집권했단 말이죠. 뭐 이승만이 집권한 과정은 다 알죠. 완전히 미국의 그 사주와 보살핌을 하는데 이제 역사학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역사학계에서는
역사학자들은 사료를 중요시 하거든요. 막 자료 없으면 안 믿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료를 중요시해야 되죠. 그러나 정책은요, 자료가 없습니다. CIA가 뭐 문서를 남깁니까? 다 태워버리지. 중요한 거는. 근데 미국이 뭐 한국에 대한 아무 대응책도 없이 그냥 전문가도 없이 그냥 한국에 들어왔다. 난 그건 안 믿어요. 그런 미국이 아닙니다. 이미 전쟁할 때부터 다 계산했어요. 다만 계산했다는 걸 말 안 할 뿐이에요. 나는 그래 생각해요. 그냥 국회 뽑아가지고 이제 이승만이 집권하잖아요. 한반도는 49년에 반민특위가 해산하죠. 6월 6일에. 김구가 그로부터 한 20일 뒤에 암살당하죠. 그리고 10월 1일 때만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고. 저는 역사가 달라졌죠. 반민특위 이게 해체된 겁니다. 김구 암살당하고. 그 호랑이 잃었다고 외국 신문에서는 혼란 속의 한국 호랑이를 잃다. 저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났단 말이에요. 백분 서거를. 이건 4.19 혁명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4.19 혁명 얘기를 다룰 때였는데 이승만에 대한 잘못한 건 이제 뒤에 나옵니다. 근데 문학은 보면요. 세계 문학사에 나타난 문학은 모든 문학은 그 예술장에서 제일 빠릅니다. 혁명을 선동한 것도 문학, 혁명을 기록하는 것도 문학, 다 그렇거든. 그러면 모든 혁명은 언론, 매체와 독자의 폭증을 가져옵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혁명을 하려면은 혁명을 하려면 국민들이 깨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깨야 되는데 깨우는 게 뭡니까? 언론 매체야. 언론 매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문학, 학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억압을 해도 저게 올라가요. 독자들이. 예를 들면 프랑스 혁명 때 1789년이 프랑스 혁명이지 않습니까? 그때 왜 혁명이 났어요? 계몽주의가 혁명을 일으켰거든. 디드로가 만든 백과사전. 그 백과사전에 보면은 폭탄 만드는 것도 나와 있어요. 폭탄 만드는 것도. 그러니까 디드로가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냥 폭탄으로라도 그냥 독재를 왕제에 타도해야 된다는 신념이야. 실제로 그런 거 보고 폭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개인이라도. 화학적인 지식, 약사 정도 되면은. 그런 정도 항목을 백과사전에 넣거든요. 그게 뭐 역사니 뭐니 그런 거 넣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까지 다 넣었단 말이죠. 그런 계몽을 받아가지고 일어난 것이 1789년 7월 프랑스 혁명이란 말이죠. 그 혁명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되느냐. 디드로 백과전서가 한꺼번에 나온 게 아니고 순차적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판매 매수가 4,000부였어요. 그 프랑스의 그 중산층 이상들 4,000부가 팔려나갔어요. 혁명이 나니까 4만 부 팔립니다. 10배가 늘어나요. 그럴 수밖에. 혁명이 일어나면은 사람들이 야, 이 세상 바뀌는데 어떻게 돌아가나? 그 신문, 잡지 많이 보게 되고 책도 많이 팔리고 공부도 하게 되고 우리나라도 책 잘 안 팔린다 하면은 대부대가 많은 거예요. 저런 게 뭐가 빠르냐 하면 막 역사가 바뀌고 혁명하고 하면은 책이 팔립니다. 왜? 알아야 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요. 4.19 뒤에도 엄청 책이 많이 팔렸거든요. 예, 그런 식입니다. 역사가 자꾸 변하고 발전해야만이 문화도 발전한다. 그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중국 1919년 오사 때도 신문이 400종이 나와버려요. 400종이. 오사 혁명 났을 때 중국이. 그 다음에 이제 2번은 세대교체, 민중교양. 이거 당연하죠. 바뀌니까 늙은이들은 벌써 뒷전에 앉게 돼요. 사회변혁이라는 건. 그 다음에 이제 비평 이론. 당연하죠. 그건 비평 이론을 정한 거죠. 이게 이제 혁명의 단계인데, 그 4월 혁명은 문학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이거 보면 좀 대단히 유감스러워요. 1960년 4월 혁명
바로 그 분해 과정, 이승만 정권이 분해 과정, 그걸 그리는 것이 문학의 임무입니다. 제2단계는 바로 그 이듬해 5.16 쿠데타가 일어나서 4.1혁명을 뭉개버렸잖아요. 그러면 4.1혁명을 뭉갠다는 것은 그 당시 박정희 소장은 4.1혁명 뭉갰다 소리 안 해요. 4.1혁명을 승계해서 혁명을 일으켰다. 참 말은 뭐 그 사람은 거짓말이 장기니까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프랑스도 똑같아요. 프랑스도 1789년에 대혁명이 일어나서 혁명파들이 잘못해가지고 도로 반혁명이 일어나서 왕당파들이 막 도로 시위합니다. 지금은 태극기 부대 같은 거. 세계 역사에 다 본보기가 있어요. 왕당파를 나서 막 파리 시내 막 담배 오고 시위하는 거야. 혁명 때 혁명군들이 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걸 제압을 해야 되는데 정권이 허약해가지고 제압을 못해요. 못할 때 그걸 제압한 게 누구냐? 그게 나폴레옹입니다. 그 나폴레옹은 뭐냐? 혁명파예요. 로베스피에르파야. 그리고 그걸 제압하는데 다른 장군들은 다 겁이 나서 못해요. 나폴레옹은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포를 쏴버린 거예요. 시민들, 왕당파들, 물론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자기 국민에게 포를 쏘는 장군, 박정희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일약 그냥 최고 명성 있는 장군을 얻어버리는 거거든. 그걸 놓고 나폴레옹이 나중에 쿠데타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프랑스 혁명 정신을 이어받았다. 그렇죠. 똑같아요, 박정희하고. 권력자는 항상 역사와 민중을 배반하고 자기 좋을 대로 마음대로 짓거린다. 그런 교훈이죠. 어쨌거나 그런 단계, 이게 제 2단계입니다. 그럼 이제 5.16이 제일 먼저 한 게 한일협정이거든. 그리고 6.3 신항일 문학이 막 나옵니다. 저때. 그게 뭐냐? 4.19 정신을 이어받은 문학이에요. 박정희를 찬양하는 문학이 아니라 아무리 박정희가 4.1혁명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떠들어도 본인들은 그걸 믿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공화당 국회의원들만 그런 말 믿었겠지. 그 신항일 문학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참여 문학이 나옵니다. 박정희 밑에서. 왜? 4.1혁명 정신 살리려면 이 정권이 아니다. 그랬던 거죠. 제3단계가 69년 삼성개헌 반대할 때. 저때 되면 이제 완전 노동자 농민 문학, 민중 문학이 나오기 시작하죠. 제4단계는 긴급조치 시대. 제5단계 이제 80년대 이후가 됩니다. 그 4.1혁명 정신을 문학이 정말 이어받은 것은 족보로 따지면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은 저런 걸 다 4.1혁명 정신 이어받은 걸로 봐야 된다. 저건 왜냐하면은 프랑스도 그 뒤에 혁명이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반복합니다. 1789년에 혁명이 일어났죠. 나폴레옹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혁명을 도라미 탑을 만들어가지고 왕보다 더 많은 독재를 하고 남은 나라 침략해가지고 수백만 명의 과부를 만들었어. 나폴레옹이 한 업적이라고는 프랑스 국민들, 프랑스 여성들 과부 만드는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남은 나라 많이 쳐들어갔지만은 나폴레옹이 물러간 뒤에 빈 조약, 1815년 빈 조약에서 보면은 프랑스 국경이 하나도 넓어진 거 없어요. 옛날 그대로야. 박정희가 뭐 그렇게 오래 독재했지만은 우리나라 땅 넓힌 게 있습니까? 없어요. 아무런 적도 없어. 노동자 농민만 애먹였지. 나폴레옹도 똑같아요. 과부만 몇 병만 만들어 놓고는 물러갔죠. 그런데 왕이 도로 돌아와요. 왕정 복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1830년에 또 혁명이 나요. 그러니까 왕 하나 쫓아내고 또 새로 왕이 들었어요. 또 안 되니까 1848년에 또 혁명이 나요. 2월 혁명. 그때서야 왕이 없어집니다. 왕을 쫓아내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프랑스가. 공화국 헌법이 있어가지고, 그게 제1공화국, 공화국 헌법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했거든. 누가 당선되느냐? 나폴레옹 조카. 사기꾼입니다. 그게. 완전히 사기꾼이에요.
박근혜 같은 사기꾼이야. 나폴레옹은 자기 삼촌의 그 후광을 입고 대통령으로 당선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뭐 길 닦은 오이 무늬 지내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런 꼴이야. 그래가지고 또 이 조카가 자기 삼촌 본받아가지고는 또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제 없애고 황제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반복한 거죠.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유신헌법 부활하려고 교과서까지 고치려고 하고 똑같은 반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게 끝난 게 언제냐? 1871년 프러시아와 프랑스 전쟁 나고 나폴레옹 3세 황제 쫓겨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프랑스가 왕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없어지고 민주화된 거거든. 그리고 우리나라도 4.19부터 DJ가 집권할 때까지. 그리고 참 공교로워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프랑스가 그렇게 딱 하는데 33년 정도가 걸리거든. 박근혜가 33년 만에 대통령이 돼요. 참 기분 나쁘죠. 박근혜가 대통령 될 줄 누가 꿈이나 꿨습니까? 근데 그 역사는 이렇게 반복되는 거예요. 왜 반복되느냐? 혁명 정신을 시민들이 계승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4월 혁명을 성공적으로 끝냈으면은 쿠데타 있을 수 없어요. 박정희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일어난 건 뭐냐? 민주당 정권이 잘못한 거예요. 정권을 쥐어줬는데 뺏긴 거야. 프랑스하고 똑같아요. 그 세계사를 보면은 그야말로 촛불혁명이 일어난 뒤에 정권은 어떻게 해야 된다? 답이 나와요. 그걸 못하면 자꾸 이렇게 역사가 반복되는 거죠. 어쨌든 그걸 나타낸 것이 바로 4월 혁명 문학이라는. 왜 지금 우리가 4월 혁명을 왜 다시 거론해야 되느냐. 그럼 프랑스가 그렇게 그 뒤에 대혁명 뒤에 고생을 했지만은 그 뒤에 모든 혁명은 대혁명 정신을 이어받는 거예요. 우리나라 똑같아요. 많은 혁명이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현대사에 일어난 모든 혁명의 대혁명, 모든 혁명의 어머니는 4월 혁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4월 혁명만 잘 연구하면은 우리나라 근대사 비밀이 다 나온다. 그렇게 해서 이제 4월 혁명이 중요하다는 걸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승만은 어떻게 보느냐? 왜 쫓아내야 되느냐? 만약에 4월 혁명 정신만 살렸으면은 이승만과 그걸 추종했던 사람들, 이승만이 국부력과 하는 세력들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정계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경제계에서도 사라져야 돼. 근데 그대로 살아있었잖아요. 재벌들 다 살아나고 정치인들 도로 다 살려주고. 누가 살려줬습니까? 박정희가 살려줬잖아요. 왜 살아났냐? 4월 혁명 정신이 사라졌으니까. 심지어는 4월 혁명 기념관까지도 비4월 혁명파들이 앉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야. 이제 식민지 미군 정기 이승만 독재 시기거든. 12년 동안. 이승만이 잘못한 건 뭐 정신이 그렇게 잘못한 건 말할 것도 없고, 참, 이 영감 참, 아직도 이 영감을 국부라고 생각하고, 이병주 소설가가 쓴 산하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들면 볼까? 이승만 욕, 보도연맹 학살, 거창양민 학살, 방위군 사건, 중성불 사건, 부산에서 계엄파동. 끝이 없어요. 매년 그냥 몇 건씩 합니다. 통일할 능력도 없거니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성의도 없고 국민을 사랑할 줄도 위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미 낙인 찍힌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병주가 말한 거거든. 그럼 방은영으로부터 수백 년 묵은 여우다는 별명을 들었어요.
왕이 될 태몽 얘기를 어렸을 때부터 하도 해가지고 자기 태몽이 왕된 꿈이라고. 대통령에 대한 집착이 강했다. 이 강준식이라는 소설가가 쓴 적과동지적인 이제 여운형 노선을 지지한 소설인데 독립운동보다 한평생 대통령도 해온 사람이다. 참 말 잘했죠. 참 마음에 들죠. 그 별명이 수백년 묵은 여우, 그러고 왕만 될라 했다고 부르봉. 지금 미군들이 한 말이에요. 미군정에서 한 말이에요. 교활한 이승만, 융통성 없는 김구, 폭력 없는 박연영. 저거는 어떻게 보면은 또 이제 김구를 막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기분 나쁠 수 있지만은, 아니, 뭐, 난 이게 사실이라고 봐요. 얼마나 김구가 그 융통성 없어요. 포용력 없는 박은영. 박은영도 참 포용력 없었어요. 그러니까 다 공산당이고 뭐 상해 임정이고 다 저는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기꾼한테 당한 거죠. 단정 수립을 완전히 해버렸고 이래 된 거거든. 이랬는데 이승만이 그래도 그 하나 잘했다는 게 농지계획입니다. 토지계획이 아니고 용어가 다릅니다. 토지계획하는 건 그야말로 근본적으로 몰수, 무상분배, 그게 토지계획이고, 이건 뭐 돈 받고, 그대로 돈 주고 한 거니까. 근데 그걸 누구 시키냐? 조봉암을 시키거든요. 근데 이승만은 그 사기술이 탁월한 겁니다. 그걸 이제 이병주가 어떻게 봤냐 하면은, 조봉암은 반대야. 한민당 계열. 왜? 자기들이 다 지주고 부자야. 한민당의 기본이 그냥 호남 지주 아닙니까? 김성수를 비롯한. 그 지주니까 토지계획 반대지요. 아, 이승만 저 괜히 밀어줬다. 그 한민당들이 나중에 야당으로 돌아선 게 저런 데서 이승만한테 좀 삐쳐가지고 그래요. 자기 땅 뺏었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 조정래 태백산맥에 보면은 그게 아주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아, 우리가 그 이승만 믿고 해줬더니만 완전히 우리 배신하고 우리 땅 뺏어가는구나. 그런 배신감 느끼거든요. 그게 나중에 야당이 되는 거예요. 조봉옥에게. 농지계획 안 된다 하는데 조봉옥이 반대하니까 이승만은 더 해요. 왜? 두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공산당에게 농민 선동하는 미끼를 안 줘야 된다. 두 번째는 한민당 세력 기반. 그게 이제 지주들이거든. 그러니까 반공도 하고 나중에 자기 반대할 세력들, 이것들 기반을 무너뜨려 버려요. 왜? 지주들이 땅 다 뺏기고 살 길 없으면은 도시로 나와서 다른 장사하거나 하려면은 권력이 아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지주 없애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승만이 이제 이게 아주 교활한 거는 농지계획으로 조봉암 인기가 올라갈 거다 말이죠. 그럼 이게 대통령으로서 키우면 안 되니까 농지계획 끝나자마자 이승만은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으로 해임시켜 버립니다. 해임시켜 그 뒤부터는 다시 조봉암을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만큼 이승만은 아예 자기가 처음 대통령 할 때부터 아예 장기적으로 평생 동안 대통령 할 걸 하고 2인자 될 만한 사람을 라이벌 절대 못 크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느냐. 태백산맥 보면 이게 나와요. 조정래가 태백산맥 쓴 뒤에 이제 협박당한 겁니다. 이승만 세력들한테. 그랬는데 제2대 선거가 1950년에 있거든요. 그때 2년제 되어가지고. 선거 결과가 어떠냐 하면은 완전히 반 이승만, 반 한민당. 쉽게 말하면 중도파, 여러 당들이 후보를 냈는데 이승만 지지당 이 무소속이 126명, 친일 지지별명부 한민당 배신했지만 23명, 이승만 지지당 22명.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현명했어요. 쉽게 말하면 아니 저것들이 이승만이고 한민당이 다 틀려먹었다. 안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뭐가 나요? 바로 6.25가 나버리거든.
사실 6.25가 없었으면은 한국은 어쩌면은 이승만 독재가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때 그 당시 정치력으로만으로도 독재를 유지해 나갈 수 없어요. 왜? 국민들이 저만큼 깨어 있었거든. 근데 이때 선거를 똑바로 해가지고 중도 세력을 지지했던 진보적인 세력들이 많거든요. 그 진보적인 세력들이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6.25 때문에 다 나몰복 해버리고, 그때 떠도는 말이, 6.25 때 떠도는 말이 맑게나 하는 것은 다 북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쭉쟁이만 남았다는 말이 1950년대 6.25 이후에 막 성행하는 말이거든요. 똑똑한 놈들,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하는 애들은 다 북으로 가버리고 여기는 전부 다 깡패들만 남았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조정래 태교사명에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한국 전쟁이 났는데, 이건 이제 아마 여러분 아마 좀 문학한 사람들도 잘 모르는 얘기예요. 박완서라는 작가가 왜 소설 쓰게 됐느냐? 6.25 때문에 씁니다. 왜? 박완서가 자기 오빠가 죽었거든. 6.25 때. 삼촌도 하나 죽고 막 많이 당했어요. 당하고 피난을 못 갔어. 서울 있었거든. 근데 피난 갔다가 온 이승만과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그때는 국방군. 북한 군대를 인민군, 한국 군대를 국방군, 우리도 국방군이라고 배웠어요. 당당한 국방군 용사하면 노래도 있어요. 국군이라 안 가, 국방군이라고 그랬어. 북쪽 군대는 인민군, 그래 불렀거든. 그럼 국방군들이 돌아가면 뭐 했느냐? 다 서울 점령 기간 동안에 인민군의 부역했던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거. 제일 먼저 그걸 했어요. 그때 이제 엄청나게 억울한 사람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게 뭐 인민군이든 무슨 군대들 서울 들어왔어. 부역해라. 안 할 수 있습니까? 나와서 북한 애국가 배워라. 나가서 젊은 애들, 난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4학년이에요. 10살이야. 난 시골에 있었지만 시골 제실에 초등학교 애들 다 모여라. 그럼 노래 가르쳐. 무슨 노래인지 모르고 다 배워요. 뭐 애국가도 배우고 김석영 장군의 노래도 배우고 다 배우는 거야. 그때는 어린애니까 그냥 노래 같은 거 한 번 들으면 다 알잖아요. 다 아는 거야. 6.25 끝난 뒤에도 모르고 막 불렀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랬거든. 들어가가지고는 그걸 다 때려 죽이는 거야. 부역이었다고. 그걸 보고 박완서가 생각한 겁니다. 그거요. 이승만이 도망갔잖아. 거짓말 해놓고. 대전에서 안심하고 서울에 남아있으라고 하고 말이죠. 3일 만에 뺏겼는데. 그렇게 국민을 기만하고 도망갔다가 돌아온 주제에 국민에 대한 사죄와 위무 대신 승자의 오만과 무자해한 복수가 횡행한 게 9.28 수복구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생각만 하면은 분통이 터지고 억울하다. 그런데 이제 박완서는 얘기를 말합니다. 남들은 잘도 있고 잘도 용서하고 언제 그랬냐 싶게 상처도 감쪽같이 아물다. 유독 억울하게 당한 것이 어리석고 속은 걸 잊지 못한다고 진상을 규명해내고 지배한 고약한 내 성미. 쉽게 말하면 좋다. 지금은 당신들이 나를 벌레처럼 취급하지만 사람으로 취급 안 하고 나중에는 내가 당신들이 벌레였다는 걸 증명해 주겠다. 당신들이 벌레였다. 그걸 위해서 소설 쓴 게 박완서 소설입니다. 작가가 저래야 되지 않아요? 작가가. 다 잊어버려. 지 겪은 것도. 지 당한 서름도. 그럼 작가도 아니죠. 그럼 이승만은 사실 내가 공정하게 말한다면은 휴전하면은 지가 사표를 내야 됩니다. 국민들 그렇게 애미게 했으면은 내가 부족하다, 미안하다. 국민들에게 정말 사과하고 민주적으로 새로운 지도자 하나 다시 뽑아달라.
그랬으면은 이승만은 존경받을 거예요. 비록 그때까지 잘못한 게 많지만은 그 많은 잘못이 그대로 그야말로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했기 때문에 역사에 길이 남을 겁니다. 근데 거꾸로보다 영구 집권하려고 전쟁 이렇게 놓고도 전쟁하는 동안에도 전쟁에는 신경 안 쓰고 영구 집권하려고 전쟁하는 동안에 개헌을 해가지고 별 발광을 다 하고 이랬잖아요. 근데 다른 정치적으로 이승만이 잘못할 건 이미 상당히 상식이 되어 있는데 문화사적으로 보면은 이승만이 죄 중에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죄가 뭐냐 이겁니다. 자유부인입니다. 정비석 자유부인. 자유부인 하면 보통 여러분들은 대학 교수 부인이 바람 나가지고 그 얘기만 알아요. 그때 천만의 말입니다. 그 정비석 같은 대중소설가도 이승만이 하는 한글 맞춤법 개혁안 너무나 만화 같은 거야. 그걸 비판하는 겁니다. 자유부인이. 근데 이 박인수 사건하고 박인수 사건 다 알잖아요. 여자 70명을 전부 장차관에 국회의원에 제일 집안이 좋은 여자들만 꼬셔서 바람을 피워가 성공한 게 박인수거든요. 얼마나 그 당시 이미 상류층, 권력층이 썩었느냐는 걸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거든. 그리고 정비석 가만히 생각할 때도 그런 거야. 이렇게 썩은 사회인데 괜히 그것들을 잘한 척 한다는데 정비석 거기다가 그 교수를 국문과 교수를 내세웠습니다. 한글학자예요. 한글학자인데 한글학자가 보니까 너무나 이승만이 웃기는 게 뭐냐면은 한글 맞춤법 간소화 명령을 내려요. 저게 뭐냐면은 이승만이 그때 글을 못 읽었어요. 공문서, 자기한테 올라오는 보고서를 읽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 이승만은 20세기 초에부터 미국으로 망명했잖아요. 그럼 이승만이 본 한글은 우리나라에서 초판 성서, 그 맞춤법이에요. 한문은 물론 다 배웠고. 초판 성서 한글 옛날 보면은 그 성서 번역한 거 보십시오. 그래만 읽을 줄 알지. 그 뒤에 한글학자들이 연구해서 개량된 맞춤법 책을 보면은 힘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문서를 주면은 한참 막 생각하고 읽어주고 이래야 돼. 그게 대통령이야, 그게. 국어도 모르는 게. 그러니까 지 답답하니까, 안 되겠다. 맞춤법 좀 고쳐라. 어떻게? 옛날 그대로 돌아가라. 말이 됩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복잡한 받침 다 없애라. 니은, 지근, 시은 다 없애라. 믿다. 옛날 이랬었거든요. 갑다. 피읍 받침 없애라. 소리 안 들어 써라. 길이. 쓰라는 거예요. 이런데 그렇게 이승만 밑에서 꼼짝 못하고 아부하던 지식인들이 난리가 나버려요. 이건 안 된다. 이제 바로 자유부인의 교수가 저를 주장한 거야. 그래서 그때 국회 야당에서 이제 청문회를 해요. 청문회 할 때 저 교수가 나가서 그걸 합니다. 한데 이제 부인이 쫓겨가지고 가출해가지고 한 20일 지난 뒤에 자기 남편이 국회 청문회 나가서 그 증언한다 그러니까 몰래 가서 들어요. 듣고는 내 남편이 참 훌륭하다.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개과천선 내서 집으로 들어가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부인이거든. 자유부인 해도 별 것도 없어요. 이런 건데 이 맞춤법이 저걸요 막 반대가 비등하거든. 그러니까 이성근을 문교부 장관 바꿔버립니다. 트릿하니까. 이성근은 무조건 이승만 옳다 파거든. 막 강제로 그냥 시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성근이 반대 발언 자체를 금지해버려요. 모든 신문에 토론하지 말아라. 이승만 말 그대로 받아 써라. 거듭 계획 주장해요.
그러니까 일부 반대하던 자유당까지도 또 이승만 지지해버려요. 워낙 반대가 심하니까 이승만이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면은 두 가지 받침법 함께 쓰자. 예, 생각해봐요. 그 훌륭한 한글 놔두고 우선 공문서만 자기 말한 대로 고치고, 왜? 자기는 공문서만 보면 되니까. 나머지는 고쳐라. 이승만에 대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어느 날 시내 방문하면 쫙 시내 돌아오더니만은 계속 이렇게 가웃겨려요. 그래 비서가 아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만은 내가 시내 도는 동안에 뭔가 무슨 뜻인지 모르는 말이 하나 있었다. 그게 뭡니까? 심조불이 뭐냐? 심조불. 심조불이 뭐예요? 아는 분 있나? 심조불이 무슨 단어예요? 비서도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어디서 보셨습니까? 어디 뭐 거리에 이래 붙었더라. 불조심 거꾸로 한 거예요. 불조심 이렇게 한글은 왼쪽부터 쓰잖아요. 이승만은 오른쪽에서 쓰는 걸 배웠거든. 이래 쓰는 걸. 이렇게 세로 쓰기 해가지고 오른쪽에서 나가는 글이잖아요. 옛날 책들이. 그러니까 불조심 써놓은 걸 심조불 이래 읽은 거야. 그러니까 각하 그것은 불조심을 이렇게 한 겁니다. 가기는.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 이 대통령에 앉아있으면 나라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런 지경이에요. 다른 민의는 이럴 때 이제 시인 김동명, 이게 우리나라 이 문학사가요, 참 평가가 잘못되고 기술도 잘못돼가지고 훌륭한 시인인데도 재발굴해서 많은 독자들에게 보급해 줘야 될 글들이 그냥 그대로 썩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김동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 친일 근방에도 안 가고 완전히 지조를 지킨 그야말로 항일 민족 시인입니다. 그런 사람이거든. 이 사람 그때 야당이었어요. 야당. 이승만 반대파야. 제일 명렬하게 반대합니다. 이 적과 동지 이런 거 보면요. 저런 사람은 그때 이승만 비판, 국가보안법 비판, 그거 다 해요. 근데 저런 걸 왜 다시, 김동명 하면 여러분 노래 중에 뭐가 생각나요?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나 저옥 하는 그 노래는 알겠죠? 제발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이 작사자가 좋은 시인이었다는 걸 좀 기억하세요. 국가보안법 반대했던 시인이라는 걸. 그냥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 기독교인들도 말이죠. 저런 사람들 오늘 안 받고, 그 어떻게 이상한 목사들만 나와가지고 지금 설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최윤 같은 작가가 회색이라는 소설에서 만일 상해 임시정부가 초대 내각이 되었더라면은 사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나는 내 생각은 뭐냐면은 프랑스처럼 런던 망명정부 두 가지 두골 그대로 했잖아요. 우리도 그냥 상해 임정 그게 옳든 그러든 간에 임정도 여러 가지 잘못한 점도 많고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어쨌거나 임시정부라 하나의 임시정부였어요. 그럼 국내 세력들이나 다 좌우파에서 그냥 우리 임정 받아들이자. 끝나는 거야. 너무나 간단해. 그런데 지금 보면 역사학자들이 국제적인 승인 못 받았다. 임시정부를 승인하는 것은 제국주의자들의 마음입니다. 프랑스도요, 드골을 영국과 미국이 끝까지 인정 안 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비밀로 합니다. 드골에게. 비밀로 하고, 심지어 아프리카 상륙하는 것도 드골하고 상의도 안 하고, 드골이 그냥 따라가 버립니다. 지가 먼저. 그래서 파리도 먼저 들어간 거지, 허가 받고 하는 게 아니거든. 왜냐? 그 기존의 제국주의자들은 프랑스가 독립된 뒤에 다시 힘이 세지는 거 싫어해요. 왜? 그냥 프랑스 식민이 많잖아요.
인도 차이나가 다 프랑스 식민지잖아. 그럼 프랑스가 그냥 약해지면은 그 뒤에 자기들이 그걸 먹을 수 있거든. 실제로 미국이 프랑스 물러간 뒤에 차지한 게 베트남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제국주의 본심을 알면은 그 말 들으면 절대 자기 국가 민족에 손해가 오는 거지. 미국 말 들어가지고 우리가 덕 본 거 하나도 없어요. 독재 정권만 연장해 준 거죠. 그럼 뭐 우리 국민들만 그냥 임명 받들어 버리면 되거든.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 그게 옳았다. 그 못한 거는 뭐 100번의 포용이 없었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다 해가지고 그냥 뭐 좀 하다가 뭐 물려주고 이랬다는 건데. 그리고 이승만과 미국의 강조 이런 것 때문에 임정이라는 게 뭐 우습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나중에 전부 임정이 전부 빨갱이가 돼버리잖아요. 그래 된 건데 최는은 여기서 그걸 말해요. 임정이 해야 된다. 당연히. 난 최는 생각하고 똑같아요. 뭐 공산당에서는 또 뭐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러지만은 뭐 공산당에서 임시정부는 안 만들었잖아요. 아무리 잘 싸워도. 정부 만든 건 임명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게 난 재밌어요. 만약에 상해 임명이 집권했다면은 국민 의례할 때 이래할 게 아니라 동쪽을 보고 이빨을 3번 붙어서 간다. 동쪽에 누가 있습니까? 일본. 참, 이게 문학인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난 지금이라도 좀 이래 바꿨으면 좋겠어. 묵념하지 말고. 뭐 저승에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묵념 뭐 안 돼 합니까? 동쪽을 보고 그냥 이빨 한번 싹 3번 딱 가르락하고 의식 탁 끝내는 거. 이게 참 문학의 묘미죠. 지금 일본은 이빨 3번 갈아 안 돼요. 30번 갈아야 돼요. 그럼 또 치과 의사들이 좋아하겠죠. 이빨 다쳐가지고 다 치과로 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 최능 같은 사람은 친일파를 살려줬기 때문에 그게 친일파가 되고, 그래서 그냥 미국을, 우리나라 민족운동이 얼마나 치열하고 지구상에서요. 우리가 뭐, 저는 세계사 역사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세계사에서 독립운동이 했느냐는 걸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대충 세계사에 나타난 독립운동을 보면요. 우리나라만큼 끈질기고 투쟁적이고 용맹한 이만큼 많은 숫자의 독립운동가 없어요. 자랑할 만해요. 정말 노벨상감이야. 독립운동가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8.15 뒤에 이러냐. 빨간 글씨 보십시오. 식민지 군대의 하급장교를 대통령 누굽니까? 박정희죠. 대통령으로 점잖은 생활을 선고했다. 누가? 미국이 한 거죠. 역사는 이건 제국주의 역사입니다. 제국주의 역사는 미국은 한국 사람들이 귀싸대기를 보기 좋게 가르쳐준 것이었다. 그러지 않아요? 이승만 친일파 옹호해주고 장면 친일파가 총리하고 구테타 친일파가 하고 누가 그래 시켰습니까? 누가 그래 시켰어요? 그것도 미국 또 비판해요. 세계를 경영하는 자들 미국이죠. 미국의 그는 낮이 가면 밤이 오고 밤이 가면 아침이 온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지 말아라. 그럼 박정희 한 번만 됐지 80년의 전두환을 또 내세워. 겨울 다음에는 봄이라는 말 웃기지도 않는 말이다. 그러니까 뭐 살고 뒤에 우리 역사가 바로 서고 왜 안 서느냐? 저러니까. 그 한국의 반혁명 세력의 가장 막강한 힘은 미국에 다 있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지금 와서는 미, 일, 한국, 동맹, 반소, 반중. 이게 이제 기본 깔려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최는이 이제 말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구절을 난 제일 좋아해요. 문합력이란 뭐냐? 그게 아니고, 누가 우리 민족의 적이며, 그 우리 민족의 적을 몰아내자면 어떤 방책을 어떻게 힘을 모아서 실현시키는가를 저절로, 어릴 때부터 그냥 저절로 다 아는 민족. 그게 문화민족이다.
난 이 구절 참 좋아해요. 지금 맞지 않아요? 그래야 되거든. 그런 재질을 부을 줄 아는 민족. 이게 바로 문화민족이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보십시오. 도대체 국가라는 게 뭐냐? 지금 이제 그 인문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 철학과 교수들부터 정치학과, 뭐 사회학과, 경제학과 교수들이 국가라는 게 뭐냐는 걸 뭐 책들이 그냥 수십 종 우리나라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있는데 저는 그걸 이제 그렇게 복잡하게 연구할 것도 없이 소설 몇 편 봐라. 간단히 알 수 있어요. 국가, 조국이라는 게 뭐냐? 간단해요. 약탈하는 기구야. 나라. 그럼 나라가 뭐 했나? 배설하는 놈들 버티고 앉아서 백성들 것 모조리 훑어가기질이나 하고 안 되면 저거다가 볼이나 치고 그런 놈들 나라가 뭐 그런 나라를 왜 찾으려고 그렇게 독립운동 하느냐? 뭐 난 이게 옳다고는 안 보지만은 우리나라 국가기구가 저거 했다는 건 난 부인할 수 없어요. 맞죠? 채마식 논얘기 보면 이게 이제 유명한 얘기, 인용을 많이 되죠. 내가 제일 먼저 이 말을 인용했는데 이게 널리 알려졌어요. 농지개혁도 엉터리를 했거든. 그것도 이거 쓸 때는 하지도 않았어요. 하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이승만이 안 한 겁니다. 안 하다가 막판에 가서 한 거예요. 막판에 가서 한 거거든. 근데 8.15 되면은 소작인들하고 이제 그 일본의 소작인들하고 일본인들에게 땅 뺏긴 억울한 농민들이 자, 이제 내 땅 찾는 모양이다. 전혀 찾을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하는 겁니다. 일 없다. 그 나라 찾으면 뭐 하느냐? 백성들한테 뭐 고마운 노릇 좀 해줘야지. 아무것도 안 한다. 저게 우리나라다. 국가라는 건 뭐냐? 선거도 운동 기구다. 국가가 잘하는 건 뭐냐? 세금 받아가는 거. 징집영장 발부하는 거. 선거운동하는 거. 그 세 가지는 빈틈없이 한다는 거예요. 맞지 않아요? 이승만도까지 저랬죠. 그런데 이제 프랑스 문학을 보면요. 역시 프랑스가 왜 문화민족이냐. 조국이라는 말 한 단어를 가지고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과도 완전히 달리 해석합니다. 몽테뉴 시대 때는 태어난 나라 했다가 나중에 보슈에라는 문인이 나와서 적과거리 흐르는 나라의 인민을 증오하는 자들은 반역자다. 그들은 조국의 적으로서 죽음으로 버려야 한다. 조국이라는 개념이 바뀌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 그게 아니야. 아버지 나라, 어머니 나라, 그게 조국이 아니야. 사람들을 막 탄압하고, 그건 조국이 아니야. 어때요? 완전히 프랑스 혁명 정신에 일치하는 거잖아요. 혁명으로 조국 개념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라프리에르에 가면은 독재 정치 아래서 조국은 없다. 독재 정치 아래서 조국은 없고 다른 것들이 그걸 대신한다. 그게 뭐냐? 이해, 영예, 지왕의 충성 이런 거다. 이런 조국이 없어요. 그 쉽게 말하면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뭐 이름이 돼서 그건 우리 조국이 아니에요. 그 조국의 적이에요. 프랑스 개념에 의하면. 그럼 프랑스에서는 조국하면은 프랑스 혁명정신 이어받는 거, 프랑스 대혁명정신 이어받는 거.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헌법정신처럼 3.1운동과 4.19 정신을 이어받는 거. 그게 우리나라가 돼야 돼요. 애국자. 프랑스에서는 애국자 개념이 프랑스 대혁명 정신을 이어받은 걸 애국자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3.1 정신, 항일 독립운동 정신이죠. 4.19 반독재 저항 정신. 그게 애국자예요. 그럼 더 말하면은, 더 확대시키면은 항일 독립운동가는 애국자고 친일파는 매국노고. 프랑스식으로 보면 그래 해석돼야 돼요. 애국자라는 개념이 다른 거죠. 그 애국이란 말 함부로 쓰면 안 되고 조국이란 말도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 혁명, 국민의 행복, 그게 바로 조국이다.
그게 애국자다. 그래서 달라지죠. 나는 한국 현대 국가관을 박근혜 때, 박근혜가 뭐, 국가관이 없다. 야당 보고. 정작 국가관이 없는 건 자기 자신이야. 우리나라 국가는 헌법정신에 있어요. 1번, 3.1정신. 2번, 4.19 혁명. 3번, 조국민주개혁. 4번, 평화통일 지지. 5번, 사회적 폐습과 불의 타파. 6번,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확고해야 하는 거. 이게 지금 헌법 전문이거든요. 이 헌법 전문을 버젓이 놔두고 어떻게 국가 개념이 나올 수 있느냐. 저것만 국민들이 알아도 국가, 애국자. 쉽게 말하면은 문학인이라는 거, 시인이라는 거. 연애시만 쓰는 게 아닙니다. 저런 단어 하나를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일깨워주는 거. 쉽게 말하면 국어사전을 바꿔야 돼요, 국어사전을. 자, 이제 이승만 비판합니다. 비판 소설이. 자유당 때. 그렇게 탄압을 한데도 김성환이라는 작가가 바비도라는 게 있어요. 지금 뭐냐면은 그 직조공입니다. 직조공. 직조공 노동자거든. 노동자인데 영어로 된 성경을 보다가 들켜서 화형을 당하는 겁니다. 화형. 불에 태워 죽이는 거예요. 왜? 영어로 된 성경은 금지예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종교개혁 이전에는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라틴어로만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도 또 읽으라 소리도 안 해요. 성당 가면은 신부님 설교만 들어라. 신부님 강론만 듣고 그런 줄 알면 되지. 당신들은 그냥 와서 찬송가 부르고 돈만 내면 된다. 그게 기독교 신자 기본이야. 근데 그걸 이제 깨트리는 게 마르틴 루터가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독일어로 성서를 번역한 거거든. 그 영국에도 그 당시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럽 사회에도 자기 모국어로 많은 사람들이 읽게끔 성서를 번역하면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이에요. 참 웃기는 소리 아닙니까? 그 기독교 신자에게 성서 읽도록 쉬운 자기 국어로 번역하는 게 죄야. 잡혀주고. 그걸 노동자는 그걸 읽었다는 걸로 죄. 무슨 죄? 화형. 태워 죽여버려요. 이걸 이때 쓰는 겁니다. 김정은. 왜? 이승만 때하고 똑같거든. 그리고 이 직조공이 죽으면서 힘이여 저주받아라. 힘, 권력 아닙니까? 권력이여 저주받아라.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영어로 된 성서를 사보는 게 무슨 죄냐? 참 무지막지하죠. 그 다음 증언은 뭐냐? 사사오입 개헌을 야유한 겁니다. 이게요, 우리나라 현대문학에 나타난 조작 간첩 1호예요. 이 박연이라는 소설가 쓴데 이게 뭐냐면 그 신문 기자예요. 주인공이. 기자인데 기자 봉급이 그때 뭐 적어가지고 이제 하숙집을 쳤거든요. 근데 어느 날 S대 철학과 학생이라고 자처하는 청년이 하나 들어와서 하숙을 해요. 그럼 하숙 그냥 쳐줬어. 근데 이 청년이 어느 날 나가고는 안 들어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들어와. 근데 어느 날 이 기자가 잡혀가요. 관계기관에. 잡혀가서 막 신문 받고 막 합니다. 그런 이제 그 신문 내용이 뭐냐. 그 하숙생이 국제공산당 조직에 가입되어 있는 간첩이다. 간첩을 하숙했으니까 당신도 간첩이다. 그럼 막 간첩으로 이제 조사를 받는 거야. 그럼 한참 가만히 받다가 들어보니까 원인이 바로 개헌, 사사오입 개헌을 풍자한 글을 썼어요. 기사를 써가지고 막 인기를 얻은 거야. 그러니까 그 기사 썼다고 잡아가는데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간첩이라고. 사실은 그거는 가공 학생이에요. 쉽게 말하면
정보계통 사람 하나 젊은이 갖다 놓고 이상한 불순한 책 몇 개 갖다 놓고는 며칠 동안 밥 먹고 잘 놀다가 그냥 복귀해버린 거야. 책도 그대로 놔두고. 그 며칠 뒤에 와서 이걸 간첩을 잡아가서 조작 간첩 1호랍니다. 우리나라 문학에 나타난 조작 간첩. 알겠죠? 그게 증언입니다. 저게 언제? 자유동 때 다 나온 거예요. 그러고 뭐 엄청 반대 글이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의 글을 지금 보면은 뭐 지금도 유효해요. 이러다가 이제 228부터 418까지 쭉 이제 많은 작품들이 나오거든요.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역사 같은 건 여러분들이 뭐 이걸 안 봐도 다 아는 얘기입니다. 1960년에 조병옥 대통령 후보 갔다가 불과 보름 만에 죽어버려요. 이상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그러고 이제 2월 28일에 대구 경북고등학교를 비롯한 대구에서 이게 첫 데모죠. 15일에 선거하고 마산 시위가 있고 고대성 데모하고 4월 혁명. 장면은 대통령 사임합니다. 부통령을. 저것도 참 웃기는 얘기야. 저렇게 혁명이 나고 저러면은 여러분 부통령이 사임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안 하고 붙어 있으면서 자꾸 뭐 대통령한테 건의도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되거든. 그러면 대통령이 하야하면은 부통령 지가 대통령 대행하면 돼. 근데 왜 정치가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땐 장면한 사람. 정치가 해서 안 돼요. 서울대 교수단 데모. 그리고 하야. 이승만 망명. 어떻게 망명을 보내느냐고. 그 과도 수반으로 이승만이 지명했거든, 허정.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지가 물러가면서 내 후임, 이걸 허정이 맡아 해라. 물론 허정 친 이승만이니까. 몰래 보낸 거예요. 근데 이게 최근에 어떤 미국 학자는 이승만을 보낸 것이 미국이 데려갔다는 설이 있어요. 미국이 한국에 놔두면 또 문제되니까 데려갔다. 쉽게 말하면 미국은 이때 되면요. 이승만 가지고는 한국 수습이 안 된다. 한국 문제 수습이 안 된다고 본 거예요. 이미 많이 변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할 때와 50년대 초와 60년대는 변했는데 한국을 정말로 그 미국의 영원한 군사기지로 만들려면은 그래도 국민들에게 뭔가 좀 그 사탕 발림을 줘야 되는데 이승만은 사탕 발림이 너무 없다. 그 바꿀 시대야. 그 60년대는 1960년대는 세계사적으로 제3세계의 그 식민지 나라들에서 다 쿠데타가 일어날 때입니다. 쿠데타가 계절이에요. 뭐 월남도 뭐 그렇고 뭐 나라마다 막 쿠데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다 미국 CIA 공작으로 일어날 때거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도 그 이름에 일어난 거고 이런 거죠. 그러니 이제 이승만 가고 이제 민주당 내각제 개헌을 했어요. 참여 선거를 했거든. 그럼 좀 잘하면 어때요? 이게 신구파가 나눠진 거야. 구파가 신민당으로 별도로 등록해버려요. 그게 참 민주당, 지금 민주당 하는 거 보면 이름별 좀 공부해야 돼. 난 민주당 정치인들과 당원들이 4.19 때부터 공부를 현대사를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들의 뿌리가, 여기에 있다. 권력을 쥐어줘도 군벌한테 빼앗긴 게 바로 자기의 선조들이다. 민주당. 61년에 구파가 독립해가 신민당 결성해버리거든. 제1차 공민권 발탈해 자유당 죄인들 정신 못하게 묶었거든. 사실은 이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철저히 자유당 뿌리를 뽑고 그 다음 재벌들도 부정부패해가지고 다 잡아넣어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국가 환수해버리고 이래야 돼요. 그럼 그때 못 일어나요. 자, 이 소설은 생략하겠습니다. 소설은 왜냐하면 이 강의 순서가 저는 4월 혁명의 전반적인 걸 개관하는 강의고
그 뒤에 이제 시, 소설하고 4.19 혁명을 비판하는 그 문학은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소설에 대한 건 자세한 건 제가 이제 빼겠습니다. 다만 이제 4.19 과정을 보면은 마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서 이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없어졌거든. 없어졌는데 갑자기 자기 아들이 고향이 장수거든. 근데 마산 유학 보내놨더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우리 아들 찾아내라 기자회견 했어요. 하니까 자유당이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야당을 욕을 해요. 야당 순 거짓말 저희들이다. 야당에서 저 학생을 어디 뒤에 숨겨놓고 어머니를 내세워가지고 매수해서 그 어머니를 매수해서 자기 아들 없어졌다고 기자회견 시켰다. 이랬습니다. 어때요? 지금 태극기 부대하고 유언비어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다 제 후손들입니다. 그런 말했던 사람들 지금 다 조사해가지고 다 그냥 공민권 박탈해야 돼요. 그럼 과거 책선 없으면 이게 우리나라 정치 바로 안 섭니다. 그럽니다. 무슨 거짓말을 못해요. 근데 시신이 나왔거든. 그때부터 이제 시위가 본격화돼요. 저기 시위 나타난 거거든. 4월 11일에 시위 나타나가지고 참 끔찍하죠. 어떻게 저런 걸 그냥 그대로 바다에 버렸는데 요새 어디 인터넷 찾아보니까 김주열 시신이 떠오른 바다 그 부근에 보니까 지금 다 공장과 뭐 아파트 사가지고 아무 뭐가 없어요. 근데 거기 무슨 기념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4월 혁명회 같은 데서도 거기에 좀 제발 그런 기념비 같은 거 하나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당은 어땠느냐? 한심하게 짝이 없어요. 학생들은 그렇게 시위하고 이승만 물러가라고 하는데 그때 야당은 이 장면 수습 방안으로 발포 책임자의 처벌과 피해자 구호 및 군대 동원은 금지. 어떻게 저런 소리밖에 못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광화문 촛불 시위할 때 지금 민주당들이 뭐 했어요? 똑같아요 이거하고. 이미 김창석을 비롯한 각계에서는 대통령이 하야만이 유일한 길이에요. 언론기관들도 선거 다시 하는 게 많이 저런데도 민주당은 이승만 꺼낼 생각은 상상도 안 하고 저런 소리만 하고 앉았어. 그것도 장면이. 혁명 후일담만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은 어쨌거나 나는 4.19 혁명의 실패가 압도적인 책임은 민주당에 있고 그럼 박정희 5.16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거는 박정희는 이미 이승만 때부터 쿠데타를 계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새 보면은 일부 이 보수주의자들, 우파들이 박정희도 이승만 종용했다. 참 낯간지러워요. 자유당 치하에서 박정희가 얼마나 이승만을 비판하고 한편 박정희를 자랑하는 대목에 보면은 3.15 부정선거에도 군 내부에서 장성으로 군 동원 안 한 거는 군을 부정투표에 동원 안 한 건 박정희 혼자다 막 그렇게 5.16 뒤에 박정희가 자랑을 해놨는데 어떻게 이승만 숭배자입니까? 그 밑에서 쿠데타를 음모한 사람이. 그걸 알고 뭐 박정희하고 이승만을 함께 승계하든지 해야지. 이승만 존경자는 박정희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박정희 존경한 사람들은 이승만 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둘 다 원수가 돼야 되는데 그 두 세력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붙인 건 뭐냐? 야당이 잘못한 거죠. 이승만 세력도 청산 못하고 박정희 세력도 11.6 뒤에 청산 못하고 전두환 세력도 청산 못하고 전부 그 우리 정치 책임이에요. 쉽게 말하면 4월 혁명 정신을 망친 거는
가장 큰 원인은 정치인들에게 있어요. 국민들은 안 망쳤어. 정신이 잘못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망쳤느냐 하면은 송원희입니다. 언니가요. 송원희. 송원희의 현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소설이 별로 안 알려졌어요. 이걸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통일할 겁니다. 4월 혁명에 자기 애인을 희생시킨 여자예요. 근데 이 여자는 끝까지 그러고 4월 혁명 데모 같이 했던 자기 동기 선후배들하고 모임이 있어요. 4월 혁명 그 동지에 비슷한 모임들이 있어가지고 해마다 모여서 4월 혁명을 추억하고 친전 모임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턴가 슬그머니 그 모임에 나오던 한 남학생이 뭐 정치를 하니 뭐 하면서 붙어가지고 다니면서 변절해버려요. 쉽게 말하면은 4월 혁명의 변절. 여러분 지금 4월 혁명 자칭 4월 혁명 세대다 하면서 변절을 안 한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손꼽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다 변절해버렸어요. 그건 자기가 4월 혁명 세대라고 말할 자격도 없어요. 그 변절해버린 거예요. 그로부터 이 여인은 4월 혁명 때 되면은 이 묘지에 꼭 이런 새벽에 가요. 새벽에 딱 가서 혼자 그냥 자기 애인한테 참배하고 그냥 돌아갔는데 어느 해 가니까 한 여자가 와 있어요. 그래 가까이 가 물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 그랬더니만 낮에 꼴 보기 싫었어. 맨날 그 독재 지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4월 혁명이 어떡하는 꼴 보기 싫어서 혼자 온다. 그리고 4.19가 되면은 신문도 안 본다. 거짓말 하는 거 보기 싫다고. 혁명정신 이어받은 5.16 기사 보기 싫어. 신문도 안 본다. 그런 얘기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혈연입니다. 선우희,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조선일보 주필이 되어가지고 유신 때 상당히 그 친독재, 친박정희 쪽으로 됐긴 했지만은 젊을 때 참 소설이 좋았어요. 십자가 없는 골고다라는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은 뭐 다른 얘기는 다 빼고 하도 나라 꼴이 안 되니까 저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인물이 벌이는 캠페인이 뭐냐면은 한국을 국제 경매 입찰 붙이자. 어때요? 정치 보니까 앞이 안 보여. 그러니까 돈 많이 주겠다는 나라에 팔자. 그 돈 받아 국민들 나눠주면 다 잘 살 거다. 저보다 더 아주 통렬한 비판은 없어요. 아직까지도. 저런 정도로 혁명이 그야말로 무산화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 신동여부 금강은 너무나 유명하죠. 왜 유명하냐 하면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유명하고 높이 평가받느냐. 4.19 혁명을 역사적인 맥락을 이어준 게 금강의 처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금강은 동학 농민 혁명 정신을 그린 게 금강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4월 혁명이다. 그전에는 4월 혁명을 다룬 시인이나 소설가들이 4월 혁명 그 자체만 썼어요. 그래서 이걸 딱 이어줘 버립니다. 대단한 시인이죠. 이어줘 버립니다. 근데 그거 이제 아쉬운 거는 3.1이 빠졌어요. 3.1 운동이. 그 이제 저거 박연희 소설을 보면은 개미가 쌓은 성에 보면은 저것도 언론인입니다. 신문사 청소부 하나 하고 진짜 올바른 의식을 가진 기자, 기레기가 아닌 진짜 기자하고 둘이서 이제 4.19 데모를 보면서 한마디 하는 거야. 청소부하고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그 중에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저래 되면 이제 이승만 물러가고 이제 좋은 세상 오겠죠. 가있기는 기자가 그래 말해요. 글쎄요. 그놈이 그놈이죠. 이미 예언하는 거야. 왜?
이미 그동안에 민주당이 해온 꼬라지 보면은 물론 잘한 것도 있죠. 반독재 투쟁하는 건 사실이야. 그러나 그 하는 꼬락선이 보면은 해도 또 그럴 거다. 그러니까 청소부가 에이 세상 대려봐서 그래 말한 겁니다. 이게 이제 4.19 좌절을 보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가 들어와서 4.19 혁명에서 완전히 말아먹잖아요. 이 박정희의 죄악은 뭐 여기서 지금 다 말할 건 없고 한 가지만 제가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한 가지가 뭐냐면은 그 11.6이 왜 났느냐 그 얘기입니다. 11.6이 왜 났느냐 하는 걸 이렇게 말해요. 이 이병주는 김재규 정보부장이 왜 자기의 선배이자 대통령인 이승만을 쐈느냐. 그걸 뭐 시해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냥 쏜 겁니다. 정정당당하게 쏜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그냥 죽인 거예요. 학살한 거예요. 왜 쐈을까? 그 동기를 지금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 그 최근에 나온 남산의 부장들 영화도 보면은 그런 게 없어요. 없는데 벌써 이병주라는 작가가 글을 버린 여인은 박정희의 그 옛날 애인입니다. 동거를 했던 두 번째 여자예요. 박정희 그 여자가 여러분들 유경수가 이제 뭐 두 번째로 다 알고 있죠. 본 부인하고 두 번째가 그 유경수였다. 그래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동안에 유경수 이전에 두 여인이 있어요. 두 여인이 다 원산 출신 여자예요. 원산 루시여고 출신 여자인데 그 중에서 이제 첫 번째 여자, 두 번째 여자, 그다음 세 번째 여자. 이 두 여자가 다 도망가 버려요. 박정희한테서 같이 살다 이 남자하고 같이 못 살겠다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유경수가 돼가지고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 번째 여자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인데 김재규가 그런 결심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여순 사건 때 박정희에게 명단을 줘가지고 많은 장교들이 희생됐잖아요. 그 희생된 장교의 아들, 딸들이 커가지고 청년이 된 거야. 70년대. 청년이 됐는데 취직이 안 돼요. 뭔지 모르는데 취직이 안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박정희한테 희생된 거야. 여순 때. 어? 그걸 어떻게 할까? 자기하고 똑같은 운명의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요. 모여가지고 박정희 암살단을 조직해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다가 들켜요, 정보부에. 그러니까 조사받으러 갔어, 잡혀가지고. 그 김재규가 하도 이상한 사건이라 가지고 실제로 신문을 해요. 이 소설에 보면은. 신문 하는데 자꾸 신문 해보니까 여순 사건이 나오거든. 김재규로서는, 이 학생들을 구속하면은 재판을 해야 돼. 재판하면은 박정희 과거가 다 나와. 큰일이거든. 근데 그 학생들을 하숙시켜준 집이 주인이 박정희를 버린 두 번째 여자예요. 그 여자도 이제 무슨 문제야, 왜 방비를 줬냐, 그 여자도 잡아가요. 정부부에서. 조사해보니까 그렇거든. 이제 재판하면은 이 여자도 증인으로 나와. 당신은 뭐냐? 박정희 옛날 두 번째 동거했던 여자다. 그 김재규가 이것들 재판 못 붙이겠고 이 사건 자체를 없는 걸로 하자. 꼭 결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석방해줘 버립니다. 그 석방해준 게 언제냐? 1979년 10월 25일 밤 11시. 통금 직전에 11시 석방해줬어요. 그리고 김재규가 생각한 거야. 너가 왜 그래 죽이려고 그랬냐? 그 이유가 나와요. 내가 노리는 자, 박정희입니다. 첫째는 민족의 적이다. 일본에 용병했다. 둘째는 민주주의 적이다. 쿠데타로 합헌 정부를 전복했다. 셋째는 윤리의 적이다. 자기 하나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자기 친구를 모조리 밀고 해서 사죄를 보낸 자다. 넷째는 현재 국민의 적이다. 자기가
장악하고 있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과 비판 활동을 봉쇄하고 자기에게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학생이건 지식인이건 정치가이건 경제인이건 탄압하는 자다. 이 네 가지 죄인 건 틀린 게 있습니까? 없죠. 다섯 번째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나는 그 자를 죽임으로써 효도한다. 하나도 틀린 거 없어요. 그 얘기를 듣고 김재규가 안 되겠구나.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이게 10월 25일이거든. 25일 밤에 풀어주고 26일에 김재규가 쐈잖아요. 이 소설에 의하면 그래요. 이게 그러면 실화냐? 그건 난 몰라요. 모르는데 이 소설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실물입니다. 실존 인물이 다 나와요. 뭐 비서실장도 나오고 특히 그 여순 사건 관련했던 군인 실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이병주가 아무리 소설이라도 함부로 글을 썼을까? 그런 거죠. 김재규가 바로 여기서 딱 그렇게 했다. 이래 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이제 그 4.1혁명이 그런 식으로라도 이제 계속 이렇게 되살아난다는 걸 알아주시고, 그러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4.1혁명이 문학이다 했을 때, 문학은 다른 어떤 그 실록과는 다릅니다. 나는 우리나라 소설이 너무나 빈약하다고 느껴요. 혁명 문학은 거의 한 F학점이에요. 혁명은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그 19세기에 혁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는 프랑스입니다. 그 프랑스 문학은 위대합니다. 왜 위대하냐? 혁명을 너무나 잘 그렸어요. 한국은 20세기 세계사에서 가장 혁명을 많이 한 나라는 한국이야. 이만큼 혁명한 나라 20세기 없어요. 그런데 소설은, 혁명 문학은 F학점이에요. 왜 그러냐? 너무 거기 함몰돼요. 지금까지 살고 다른 소설 보면 살고 거기 함몰돼 가지고 역사를 볼 줄 몰라. 신동엽처럼 뭐 동학부터 이렇게 그걸 볼 줄 몰라. 광주, 5.18 그렇게 열심히들 쓰는데 맨날 그 빠져 있어요. 이렇게 당했다. 혁명은 그게 아닙니다. 당한 게 아니라 혁명 정신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혁명 정신이 뭐냐? 휴머니즘이야. 인간주의야. 그걸 이제 프랑스가 보여주거든요. 이게 보면요. 빅tor 류고가 쓴 93년이라는 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읽는, 우리나라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좋은 책은 절대 안 봐요. 나쁜 책만 골려서 잘 봐. 이런 소설 좀 봐야 돼요. 이게 프랑스 혁명 다룬 거거든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실제로 그 방대 지역, 프랑스 혁명 난 뒤에 방대 지역이라는 게 남서쪽 지역의 그 농촌 지역입니다. 거기서 반혁명이 일어납니다. 혁명 반대. 그 반대파의 우두머리가 랑터나크 후작이야. 이 후작이야. 이 후작이 그 반대 선봉자예요. 그걸 이제 그 정벌하러 가는 진압군, 그 진압군이 누구냐 하면은 고병이야. 이 둘은 같은 집안이에요. 같은 집, 어릴 때부터 알아. 아는데 고병은 이제 사령관이야. 진압군 사령관으로 가는 거야. 가는데 그냥 이 랑터나기 막 어릴 때부터 자기 머릿속에 그냥 집안에서 다 그 영감, 완전히 꼴통, 나쁜 놈, 인정도 없고 인간성도 나쁜 놈, 사람도 아니다. 이런 소리만 듣고 커가지고 그게 이제 사령관이니까 그냥 뭐 핏줄 떠나가지고 그냥 자기 가면 그냥 완전히 잡아가지고 승리하고 말이라. 이런 생각으로 이제 진압군으로 간단 말이죠. 가는데 그게 이제 이 사령관이거든. 근데 고병의 스승이 신부된 신부예요. 이 신부님이 거기 이제 고문 겸 뭐 따라가요. 완전히 고병 사령관은 이 신부를 존경하고 이 신부 말이라면 그냥 다 듣는 그런 사입니다. 둘은. 갔거든. 가서 이제 성공해요. 진압군을 다 쫓아내고 성공하고
이제 바로 자기가 죽이려고 하던 후작도 잡아가지고 감방 안에 딱 쳐여놨어. 잡은 거야. 그 이제 신문을 해봐요. 왜 이랬으며 왜 됐냐 물어보니까 이 반동 사령관이 사실은 그 자기가 안 잡히려고 어린 애들을 볼모로 가다 놓고 그 부모도 가다 놓고는 놔놓고는 그냥 너 진압군들 들어오기면 들어만 얘하고 얘들 죽인다 하고는 몰래 비밀통로를 해서 도망간 거야. 가다가 이 후작이 갑자기 아무리 내가 인간이 아니라도 그렇지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애들한테 죽으라고 나도 이건 좀 내가 잘못한 거다 하고는 어떻게 그렇게 순간에 자기 잘못을 깨닫고는 애들 살려주려고 도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애들 데리고 탈출을 하려다가 잡힌 거야. 그냥 가서만 자기는 살고 사는 거죠. 애들은 전쟁중에 죽을 수도 있고. 가다가 잡힌 거예요. 애들 데리고 왔다가. 그리고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이 사령관이, 자기가 하는 이 영감은 천하의 나쁜 놈이고, 어린애를 일부러라도 죽일 역적이다. 근데 어떻게 그걸 살리려고 왔다? 그럼 그 어린애를 살리는 거는 바로 프랑스 혁명 정신이다. 딱 알겠죠? 혁명을 왜 일으켰느냐? 바로 그런 딱한 사람을 살리는 게 혁명이다. 그러면 이 영감이 처형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정신을 고양시키는 영감 아니냐? 이걸 죽일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그런 생각이라면은 당신은 죽이는 건 오히려 혁명 정신을 없애는 거다. 내가 당신 살려주겠다. 살려줘 버려요. 석방시켜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령관은, 진압군 사령관은 반동분자를 재판도 없이 자기 재량권으로 탈출시켜버렸으니까 지가 죄인이죠. 지가 반혁명분자가 된 거야. 그래서 그 감방에 지가 갇혀 있습니다. 장구력하고 내가 죄인이다. 갇혀 있어요. 거기서는 가만히 보니까 최영수가 탈출해버리고 사령관이 갇혀 있거든. 그리고 부하들이 와보니까 왜 그렇습니까? 장군이 왜 있습니까? 내가 이래가지고 날 죽여라. 이제 부하들이 막 논쟁이 벌어져요. 사령관 잘했다, 못했다. 논쟁이 벌어져요. 반반이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참 빅tor 유고답죠. 대갑니다. 빅tor 유고는. 쉽게 말하면 프랑스 진정한 혁명 정신이라는 것은 이래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자 이 작품을 쓴 거거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래 합니다. 신부대한테 물어. 신부. 어떻게 할까 하니까 이건 분명히 반동을 탈출시켰으니까 죽여야 된다. 왜냐면 이게 이 집안이거든. 집안에 할아버지 뻘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도 살려주고 혁명 정신도 살린다 해서 살려줬거든. 그런데 신물대에 볼 때니까 살려준 건 잘했어. 왜? 그건 인간성으로 볼 때 자기 집안 어른을 죽인다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탈출시킨 거는 잘못이야. 그 고병은 처형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아끼는 제자인데도 불구하고 고병 처형해야 된다. 꼭 결정해요. 처형해. 처형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요. 처형하면 그때 단두대잖아요. 프랑스 단두대 잔혹합니다. 여기다 바구니를 갖다 놔. 탁 치면 대가리 딱 떨어지게. 그래서 신물대행이 딱 처형하면은 단두대 내리면 대가리가 딱 떨어져. 자기 제자가 죽어. 근데 이 신부가, 신물대행 신부가 그 명령 내릴 때 권총에다가 탄을 장정해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처형!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 사령관이 딱 죽는 순간 딱
치는 그 순간에 맞춰가지고 자기도 자살해버려요. 왜 그러냐? 이미 유서를 써놨어. 취지가 뭐냐면은, 이런 훌륭한 사령관, 굉장히 훌륭하고 결백한 사령관이에요. 이런 사령관을 내가 살려주지 못하고 죽이는 거는 내 죄다. 그러니까, 그러나 안 죽이면은 자기도 반혁명분자예요. 반혁명분자를 처형 안 했으니까. 그러면 진정한 혁명이라는 것은 이래도 공사 구별 없이 죽이고, 못 살린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죽어야 된다. 죽여놓고는, 제자 죽여놓고는, 훌륭한 사령관 죽여놓고는 나도 잘했다 하고 포상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자기도 딱 떨어지는 순간에 맞춰서 자기도 딱 사서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다 그 군인들 보는 앞에서. 이게 이 소설이 어때요? 나는 꼭 그게 이 사건이 옳다 그렇다고 떠나서, 혁명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런 그야말로 인간의 내적인 갈등, 이런 걸 살려야만 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내가 이제 우리나라 소설도 맨날 그냥 르포적인 단계를 떠나서 이런 데까지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빅토르 휴고 박물관에 내가 갔을 때 사진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소설 내가 하나 더 소개시켜보고 싶은 게 있어요. 로맹 로랑이라는 작가가 쓴 사랑과 죽음의 유해라는 겁니다. 이것도요, 프랑스는요, 대혁명을 다룬 소설들이 그냥 도서관을 이룰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개 없잖아요. 사회혁명 가지고 장편 쓴 거 몇 개 없어요. 그러면 제대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설가들 도대체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훌륭한 소설 재료를 시민들이 제공해 줬는데도 소설도 못 써. 광주 환경도 그렇게 떠들죠. 소설이 뭐 있어요? 없어요. 맨날 누가 총 맞아 죽었다, 누가 정신병 들어가지고 트라우마에 걸려 있다.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앉았어요. 그게 광주 혁명정신 그런 게 아닙니다. 이런 거 봐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로베스피에르 파가 반동들 처형하잖아요. 지롱투파 처형하잖아요. 그 당통이 4월 5일에, 첫째 부이 4월 5일에 죽어요. 지롱투파가 체포령이 내렸어. 그랬는데, 이게 여자입니다. 이게 참 젊은 남자예요. 지롱투파 남자야. 그래도 발레라는 남자, 30세야. 소피는 여자입니다. 발레 옛날 애인이요. 옛날 애인 여자인데 25세 연상의 석학, 바로 제롬 드 꾸르부아르지에 여기 시집을 갔어요. 그럼 이 여자는 잘 살고 있고 이 남편은 비록 영감이지만은 혁명파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석학이에요. 모든 혁명파들이 이 사람을 감히 욕하려는 거 존경받는 인사야. 그런데 결국은 로베스피에르 파에서 볼 때는 이 영감조차도 온건파다. 잡아들여 죽여라. 명예에 떨어진 거야. 그랬는데 이 청년, 그 소피의 옛날 애인, 이 청년은 이보다도 먼저 이미 체포령 내려가지고 도망다녀요. 도망다녀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갈 데 없어서 옛날 애인 집으로 들어가요. 애인 집 들어가는 거 어때요? 안전하죠? 왜? 온 혁명파들이 존경해 마지 않는 대학자 집이니까. 안전하다고 그 집에 피난 갔거든. 갔는데 며칠 지내니까 이 학자도 체포령이 내려졌다고 제자들이 알려줘요. 그래도 그 존경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미리 나도 한다. 그러니까 이 영감은 자기 의에만 생각지도 안 하고 이 남자 생각을 해요. 그럼 내 집에 있다 얘도 잡히겠구나. 얘를 빨리 피신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갈 데가 없는 거야. 그럴 때 마침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여권을 만들어줘요. 두 사람분, 부부가 함께 도망가라고. 너 둘이 함께 도망가 버려라. 부부만 가면 딱 2장만 가져와요. 왜? 숨어 있는 건 모르니까. 그 여권을 2장 받아가지고 이제 둘이 남자는 먼저 탈출시켜 놓고
그래서 이 둘이가 가자.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 있는데 그 여권을 애인한테 맡겨놨어. 이 여자 자기 아내에게. 이 사람이 훌륭한 게요. 자기가 도망갈 여권의 권리를 애인에게 딱 양도해 버립니다. 2장 딱 두면서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 둘이 도망가라. 왜? 옛날 애인 거 다 알아. 너들이 도망가서 재밌게 잘 살아라. 그런데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느냐. 한 장만 딱 자기 애인에게 줘요. 그럼 애인은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거야. 여권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한 장 남았죠. 그걸 남편 보는 데서 딱 화로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딱 그 여권이 벽난로에서 확 타들어가는데, 다 타가는데, 밑에서 체포하러 오는 군화발 소리가 확 들리는 거예요. 들리면서 막이 딱 내려요. 이 드라마거든. 드라마. 근데 이제 내가 얘기하는 이건 줄거리고, 그 안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논쟁. 저 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나왔던 93년도. 그런 걸 통해서 그야말로 혁명이라는 게 뭐고, 인간이 어떻게 사는 게 올바른 삶이다. 는 걸 혁명을 통해서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혁명의 문학이다.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프랑스의 저런 소설 따라가려면은 대단히 아득해요. 혹시 누가 소설가들이 내 이 강의 들으면은 그런 소설에 도전해야만이 올바른 사회혁명 소설이 나오고, 그 뒤에 모든 소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주 4.3, 여순사건, 대구 11사건,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올바른 삶이 어떤 거냐. 그런 걸 일깨워주는 거, 그게 바로 휴머니즘입니다. 그 휴머니즘 문학을 써야만. 가장 올바른 혁명 소설은 뭐냐? 가장 위대한 휴머니즘 소설. 가장 위대한 혁명 소설은 뭡니까? 레미제라블이잖아요. 레미제라블. 왜 우리나라 그런 게 못 나와요? 그보다 훨씬 더 비참한 게 많은데. 이래서 여러분들이 사회혁명을 통해서 그런 그 혁명자 힘을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많이 확대해서 앞으로 사회혁명 60주년을 맞아서 올바른 혁명이 나오길 바라면서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